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세션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보행자 교통 안전 분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참석하신 분들, 전문가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치안정책연구소의 조민재 연구관님. 치안정책연구소 조민재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메인 전문가로 참석하셨고요.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 또 전문가 리더로서 애트리에 원래 우리 이용태 단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급하게 정부 쪽에 일이 있으셔서 우리 더 전문가이신 이은준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은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태영 박사님과 저 같이 이제 사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치안정책연구소의 조민재 연구관님으로부터 우리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도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좀 제가 안타까운데 그래도 또 많은 내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조 연구관님. 네. 일단은 그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사회안전 서밋에 발표드릴 내용은 보행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제 보행교통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방향이라고 설정해 봤는데 뒤에 소프트웨어의 방향은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이 찾아주실 거고요. 저는 보행교통 안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한데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저는 교통사고 분석 관련한 일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율주행, 요즘 핫한 기술인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현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OECD 안전지수 중에 저희 우리나라가 뭐 상위권 거의 1위를 차지하는 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자살과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 중에 보행 사망자는 이제 OECD 평균의 2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은 4.5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약자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그 부류에 대해서 저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가 조금 낮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더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 효과를 보는 반사이길 수도 있지만 의료의 그 기술의 발달이나 다른 그 어떤 부가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그 장표를 왜 가져왔냐면 전체 사망자 중에 보행 사망 사고의 비율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행 교통 안전 지수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신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상에서 조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은데요. 그 보행자들이 불안한 상황들,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간에서 불안한 건지는 이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도 하지 않고 차도로 들어가지도 않고 준법적인 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작년 보행자 사망 사고는 1,093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차도로 들어간 거, 보도로 통행하다가 사고 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50% 이상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는 이제 차량과의 상충이 제일 많죠.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제가 충남에 살아서 충남 비하라는 건 아니고 충남에 살아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명 시설이 없는 횡단보도도 엄청 많고요. 횡단보도 내에 그 사고가 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행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전정책 교통안전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죠. 교통사고 데이터를. 그리고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를 정책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뭐 지금 나와 계신 애틀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R&D로 개발하고 있는 교통안전 기술들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제가 속한 기관의 교통사고 조사 프로세스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교통사고 그 데이터 수집 체계가 있습니다. 경찰청,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제조합 이렇게 있는데, 보험사나 그 국토교통부나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 특수 목적에 의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를 수집하고요. 보험사는 보험 처리가 되는 사고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보행교통사고는 거의 모든 사고가 인피사고입니다. 인피사고는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접수가 돼야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데이터가 저희 보행사고의 데이터의 핵심 데이터는 맞는 거죠. 교통사고가 데이터가 일단 들어오면 이제 저희 그 경찰청의 TCS라는 데이터에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기관에 보내서 데이터를 정제한 다음에 민간에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수사라서 민감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개인 정보나 이런 자료가 되게 많아서 그 자료들을 좀 제외하고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가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교통사고 데이터가 정확하느냐라는 거예요. 분석이 잘 되고 정확한 분석이 돼야 정확한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잘 되려면 교통사고 데이터가 정확해야죠. 근데 일단은 어떻게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잘은 모르죠. 근데 교통조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데이터도 수집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데이터가 이제 교통수사관은 교통사고의 가피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조금 더 원활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셨죠? 보통은 이제 작년과 그리고 그 연대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충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남의 데이터 분석 한 자료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도시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다르고 도로마다 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주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역별로 조금 다른 차등한 분석과 차등한 정책이 수립되면 조금 더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죠. 5030 정책. 정책적으로 이제 5030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일반 도로는 50km/h 그리고 이면 도로는 30km/h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속도가 줄면 당연히 그 충격량이나 치사율은 감소하는 건 당연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건 찬성인데, 이제 이거를 과연 잘 지키느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속도 카메라에서만 줄여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데 원래 10분이 걸렸는데 속도 카메라 때문에 한 구간에서 줄였다면 운전자는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 카메라가 있지 않은 지점은 조금 더 위험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책적으로 그 정책적인 맹점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안전정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뭐 PPT에 설명드린 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을 하는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을 이대로 가져가는 것도 계속 이게 되게 오래된 기준인데 이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기술의 그 과학적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한 이런 것도 이제 각 지역별로 좀 적합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커브길이 많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온다는 걸 미리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되게 많은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R&D 같은 경우도 이제 교통안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교통안전 그 문제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R&D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주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인 보행자 사고는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보행자 사망 사고 중에 60%가 거의 60%가 노인 보행자 사고고요. 보통은 이런 사고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야간이고 앞에가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는 보차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골길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 많죠. 근데 밤에 노인 보행자들께서 계속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앞에가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니까 이렇게 밝은 거지 더 이제 어두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중에 두 번째 분류인 어린이 보행자 사망 사고는 19년에서 20년에 그 많은 양으로 줄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어린이 보행 사고는 뭐 알고 계시듯이 스쿠중 교통사고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민식이 사고죠. 여기서 말씀드릴 가장 큰 이슈는 민식이 사고로 인해서 민식이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이랑 특정범죄 가성처벌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 단속 장비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민식이 사고가 속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속도는 분석 결과 24.6km/h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속 장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과연 이러한 사고를 막을 방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요.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죠. 지금 진행하는 보행자를 못 보고 화물차가 그냥 밀어버린 사고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은 우회전이랑 우회전에서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형차, 높이가 층고가 있는 차, 그리고 우회전 형태에서 많은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어린이 사고도 그렇고 여러 어린이 사고가 그렇죠. 네,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게임 중에 핸드폰 게임 중에 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뭐 민식이를 피해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 근데 되게 다운로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어린이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토대면 어린이의 시야는 많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활발해서 보통은 어린이의 시각으로 교통안전을 바라보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조민재 연구원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참았다가 일단 우리 그 이은주 책임님 발표를 좀 듣고 우리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연구원님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현준입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보니까 저희가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고요. 그 중에서 저희 연구실, 저희 공공안전진흥화 연구실에 저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그 일부 그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로교통 안전, 뭐 보행자 안전 포함해서 자동차, 보행자, 뭐 교통 안전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도로가 있으면 항상 있는 게 주변에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로등이 항상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가로등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도로가 있는 곳에는 가로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기존의 가로등을 고도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들을 접목하고 그 가로등들이 또 보면은 길가에 보면 이렇게 여러 균일하게 30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잘 엮으면은 어떤 특정 존 영역 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교통 위험이죠. 도로교통 위험 상황이죠.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그거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CCTV로 관제를 하죠. 다 통합 관제실에서 관제를 하면서 거기서 사후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후적으로 뭐 신고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게 대응할까로 이제 접근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위험 상황이 캐치가 되면 현장에서 주변에다가 그 위험 상황을 전파를 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 객체들 그러니까 보행자나 또는 접근 차량들한테 경고를 줘서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사고를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죠. 발생 확률을 줄이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로가 될 수는 없죠.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10건이 되는 거를 5건으로 일단 줄여보자라는 게 의도고요. 1차적인 의도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면 사후적으로는 통합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뭐 신고도 들어가서 현장 출동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뭐 교통류를 분석을 해서 우회를 시켜서 정체를 뭐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 도로교통 안전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국토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산업부에서는 아까 그 가로등을 일체화시키고 고도화하는 통합지주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명 시스템도 고도화해서 뭐 조도에 따라서 색온도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센서들도 통합 일체형으로 왜냐면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려하게 잘 통합적으로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AI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해서 그 로컬 이제 저희가 어떤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존에서 마스터 지주 쪽으로 이런 위험 상황을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을 바로 전달해 주면은 로컬에서 주변 상황의 그런 이벤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는 주변 뭐 교차로면 교차로, 횡단보면 횡단보도, 스쿨존이면 스쿨존 이런 어떤 특정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는 주변에 가로등 쪽에 전파를 해서 그 시그널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유선 네트워크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유선보다는 무선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디플로이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이브 기반의 무선 통신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 통합 플랫폼, 로컬 플랫폼에서 아까 로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 위험을 판단하게 하고 조치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큰 넓은 범위에서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이제 저희는 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면도로도 있잖아요. 이면도로. 거기도 이제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위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취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위험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다 대응할 수는 없고요. 현재는 5대 교통사고 다발 지역 해가지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횡단보도 있고요, 교차로 있고 그 다음에 스쿨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터널은 뭐 한번 사고 나오면 대형으로 나기 때문에 사후 이제 전방에다가 빨리 전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결빙 구간도 영상으로는 잘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결빙 구간에서 알고리즘 좀 환경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뭐 노면 온도 센서라든지 노면 센서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결빙 구간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구간이 다발 구역에서 결빙이다 그러면은 전방에다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평소에 뭐 80km, 60km가 그거다 라고 보면 그 제한 속도라고 그러면 이제 결빙이 발생했다고 그 경고가 가면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가변 속도계 같은 거 또는 뭐 VMS, VLS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후방에다가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충 보여지는데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영상 정보를 현장에서 기존에 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기존에는 영상 정보를 센터에서 다 받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사후적으로 대책을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영상 분석을 해서 그거를 주변에다가 빨리 전파를 해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현장 중심의 체계를 개발을 하자라는 게 저희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체화된 형태의 그 고도화된 그 스마트 가로등을 기반으로 해서요. 저희는 거기에서 IEU라고 인텔리전트 엣지 유닛이라는 장치를 개발을 해서 저 안에서 영상 정보를 받은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외부 통신 기반으로 로컬 플랫폼에다가 신속하게 전송을 해서 로컬 플랫폼이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3차년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부의 연천에 있는 테스트베드에서 현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대 사고 다발 구간을 다 이렇게 현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니까 터널도 있고 막 그래요. 사거리도 있고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현장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 공모가 들어오면 이제 실증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애트리의 이은준 책임님께서 스마트한 교통 안전 측면에서 안전의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대처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안전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그러면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스프리의 박 박사님도 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보죠.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양하게 얘기를 하되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토픽을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민재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이게 애트리에도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은 어른이 보는 거하고
이게 위험한 구석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 근데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보면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어린이 시각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비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하면 인프라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린이들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들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자, 여기는 안 위험하니까 걸어가자 하는 걸 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까요? 우리 조민재 연구관님. 네,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저한테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네요. 네. 사실상 그 기술적으로 이거를 네. 그 어린이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옐로우 카펫이나 아니면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신호등을 낮추거나 뭐 이런 인프라적인 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저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조금 개발이 그쪽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다 여기 다 전문가시지만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전공학 전문으로 하는 우리들에서의 관점은 포텐셜 해저드, 그러니까 잠재 위험 요소를 먼저 식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요 상황이 되게 위험하니까 요거가 안 일어나게 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조민재 연구관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여기는 위험 구역이야 가지 마라고 하고 여기는 횡단보도를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측면에서 여기는 안 보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많은 도로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우회전하다가 사고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회전할 때 어린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상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건 30km 이하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위험한 포텐셜 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어린이들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너 어딘지 위험한지 한번 파악해봐라. 이건 사실 또 불가능하니까 우리 영상 기술이나 AI 기술을 통해서 어린이 시각에서 보면서 이런 데가 사각지대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은주 책임님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AI 기술이 요즘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올마이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또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린이 시각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뭐 표출 장치를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해준다든지 경고를 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어린이들이 조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그 위험 지역 스쿨존 같은 지역에서는 사전적으로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보행자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스쿨 지역에 아이들이 이제 등하굣길에 이제 우르르 몰려 나오면은 그런 시간대 또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뭐 몇 명 이상 되고 많이 몰려 있다 또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가고 있지만 중간에 깜빡깜빡하는데 사람이 아직 있으면 아까 노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럴 때는 신호등을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신호착이랑 연계해서 지금 아까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은 전방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아시겠지만은 한 20m가 이제 딱 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스쿨존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바닥에 칠해져 있잖아요. 아까 오면은 이제 그 20m 전에서부터 이제 급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30m로 이제 딱 속도로 줄인단 말이죠. 50m 전방, 100m 전방에서 미리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가변 표출 장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거나 신호가 연장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방에다가 이제 속도를 줄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든지 네. 또 야간에는 뭐 세곤도라든지 비주얼 시그널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네. 경찰청에서 경찰이 물론 그런 다 이제 교통 신호 같은 경우는 경찰이 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시설물하고 경찰 쪽하고 그러니까 교통 체계하고 이런 게 좀 일환에 대해서 잘 결합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적용될 네.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개발하는 정말, 입장에서 보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더 중구난방이 좀 됐네요. 네, 박태영 박사님 의견 혹시 코멘트? 네, 저는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의 교통사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늘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이게 아이들이 그 인지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VR이라든지 뭐 XR 같은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어떤 좀 실질적인 어떤 교통 안전 체험 이런 것 인지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기술로서 안전 교통 사고 예방 기술이 뒷받침될 때 이제 사고 예방이 이제 좀 이제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교통 안전, 보행자 안전은 모든 그 안전에 대한 책임과 믿음을 인프라에 우리가 다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모든 걸 다 한다, 횡단보도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는 인프라,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그 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세 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안전을 인프라에다 이제 맡기는 거가 상당히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보행자하고 차량 사이에서 직접적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미리 알 수 있는 것들,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차량과 보행자 간에도 센서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하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우리 또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이 말은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말씀 플로에서 받겠습니다. 뭐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그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인프라를 다 설치해 놓으면은 당연히 사고는 줄어들겠죠.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프라를 다 설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 지역에서는 보도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그 빈 곳을 저희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좀 메꿔야 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아젠다는 우리 마지막 패널 토의 때 또 나누도록 하고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